딱 당선되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왜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그 당시에 후보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후보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 개혁당이 만들면서 뒷받침을 해야만 했고 그 당시에 노사모 등등 일반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당선시키긴 했는데 문제는 정치적 기반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대표님께서도 그러셨긴 했죠.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확고하지 못해서 이 정권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겁이 나기 시작해서 2002년 12월 19일 날 당선되시고 26일 날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송년회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정부가 들었으면 1년을 못 갈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 불길한 마음을 이걸 제어하고 이 정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안티조선 운동을 또 열심히 한 일원으로서 했었는데 그냥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고 이런 유형의 활동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의 원소주하고 똑같은 형태로 안티조선? 아니요. 지금 언소주. 언소주. 안티조선은 조선일보 구독 반대 운동을 펼쳤던 것이고 언소주는 지금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조선일보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광고 불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2002년 저하고 동기입니다. 여기 앞에 카메라를 2002년 12월 26일 날 발표를 하고 2002년 12월 30일 날 사이트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이름이 영문 도메인은 노-조선 해가지고 노조선이었고요. 노조선. 한글로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조선일보 거듭나기 촉구, 네티즌 연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그 광고 불매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우리 정현주 사장께서 그 당시에 논설위원으로 아마 계셨을 텐데 뭐 그런 기사도 실기도 하고 오마이뉴스에서도 기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조선일보 광고 불매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동참은 했으나 열기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조중동이 그렇게 아니요. 엄청났죠. 엄청났는데 왜 열기가 세지 않았냐면 노무현 정권이 들었으면 알아서 이 언론개혁을 일으키고 조중동을 하여튼 버릇을 고쳐놓을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부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정부도 정부고 시민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야죠. 정부는 정부대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도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한 6천여 분의 회원들이 가입을 하시고 활동은 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열기가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 또 조선일보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그래서 눈에 가시겠죠. 그에 따른 어떤 또 압력들이 또 있었고 해서 그때도 조중동이 그런 광고로 그 기업들이나 이런 거를 압박을 했었었나요? 제가 주동이 돼서 했죠.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 이런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03년도 3월달까지 그 활동을 하다 너무 역부족이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걸 계속하기에는 좋지가 않은 여러 가지 위협들이 발생이 돼서 그걸 이제 활동을 접었어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할 때는 제가 개혁당의 지역위원장을 그만뒀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제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까 봐서 이거는 순수한 시민의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지역위원장을 그만두고 평당원으로 있으면서 그 활동을 했는데 불행히도 아무튼 2003년도 가을부터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예. 그 탄핵이 2004년도 이제 봄이 접어들기 직전에 이제 탄핵이 구체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개혁당과 민주당의 개혁상황의 탈당파 그리고 한나라당의 독수리 5인방이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죠. 만들었는데 열린우리당이 생각보다는 개혁적 성향이 점점 퇴보하는 모습이 이제 초기부터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게 2004년도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이제 노골화되면서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일단의 그 네티즌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처음에 한 30명이 국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탄핵 저지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탄핵이 되랴 이랬는데 일주일 뒤에 정말 탄핵이 된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돼버리니까 땅땅땅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때 한 30명이 처음에 현수막을 들었다가 그게 나중에 일주일 뒤에는 한 5천 명으로 불었다가 이제 수십만으로 불었는데 거기에 그 촛불에 이제 뭐 초기에는 이제 앞장서는 일원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탄핵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 뒤에 다시 대통령이 복귀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이제 얻게 됩니다. 과반수 의석을 넘어서는 의석을 얻게 됐는데 불행히도 이게 17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 열린우리당이 헛발질을 좀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박창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창달이요? 예. 이게 박창달 씨가 그 당시에 대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분인데 네.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아주 심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여러 차례 부인과 함께 저질러서 그걸로 인해서 검찰이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이 양반이 선거운동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그런데도 거죠?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도 당선이. 예, 당선이 됐고 그리고 당선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다가 국회가 딱 개원되니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임기 중에는 그 개원된 그 기간 내에서는 체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검찰이 이제 그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의안을 국회가 제출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이 넘으니 당연히 이것은 명백한 그 현행 범법자니까 잡아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표결 결과 비밀 투표를 했는데 그게 불체포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 한 40여 분 정도 추산되기에 그분들이 한나라당과 동조해서 박창달 씨를 체포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있으면서 당원들과 규합을 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그 질의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 질의서 내용이 뭐냐면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게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질의서가 그 질의서 내용이 사실 조금 좀 투박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귀 의원은 이번 박창달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만약에 반대했다면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시오. 이래놓고서 이제 당원들 제가 주동이 돼서 저와 동조한 당원들을 쭉 연명으로 해가지고 150명 전원에다가 국회의원회관을 제가 찾아가서 질의서를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56분이 답변을 했거든요. 물론 다 본인들은 다 찬성하셨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 투표를 했는데 당원들이 그 비밀 투표를 무시하고 찬성했냐 반대했느냐를 밝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치가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에서 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방송도 그러고 거기에 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일부가 동조해서 기자회견을 같이 하면서 당원들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밀투표를 보장 안 하고 나는 찬성했지만 보니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찬성했지만 밝히라고 하는 거에서 난 못 밝히겠다 뭐 이상한 논리로 막 해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난장판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조중동은 또 열린우리당이 초기부터 삐걱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또 몰아먹겠죠. 예,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건 자체는 기가 막히지만 이 일을 계속 벌려나가면 당의 초창기부터 너무 심각한 또 어려움이 처해질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참 열린우리당 지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네. 직접 이렇게 하시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열린우리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참 잘못한 부분을 지금 민주당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제가 민주당에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이제 소속 있던 데는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혁신과 통합 뭐 잘 아시는 문재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해찬 총리나 또 문성근 선배나 이런 분들과 같이 민주통합당을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편하지가 않은 것 같다 상황이. 열린우리당의 시즌2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한 지금 거예요. 도로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또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박찬달 사건 끝나자마자 아마 당의 주요 인사들이 위협을 느끼신 것 같아요. 당원들은 저를 비롯한 당원들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한 게 뭐냐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뭘 약속을 했냐면 인터넷 정당을 표방하고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서 기간당원제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게 핵심이었고 그것이 개혁당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만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당선되고 보시니까 당원들이 귀찮게 하고 뭐 시비 걸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이 좀 많아지고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박찬달 사건 이후에 또 벌어진 게 뭐냐면 당원 당규를 이제 개악을 하는 거죠. 그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하게 하는 식으로 당원들의 권리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예, 줄이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헛없이 제가 또 앞장서서 그 당원 당규 계약 저지를 위한 그 당원 투쟁을 또 제가 앞장서서 해서 뭐 휴일 같은 때는 뭐 전국에서 뭐 한 1000분 정도의 당원들도 또 오셔서 그 열린우리당 당사에 주저앉아서 농성도 하고 그런데 끝내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정말 허탈한데 뭐 어떻겠어요. 당원들이 안만 해도 그분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시작부터 이렇게 어긋난 정당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활동을 줄이고 저도 직장인이고 회사 일정 부분 경영을 또 책임져야 돼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이제 당에 일정 부분 발을 떼고 있는데 10월 달에 저와 같이 이제 제가 앞장서고 저를 이제 옆에서 그 도왔던 당원들 중에 이제 강성 당원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다시 또 모이자고 또 그러십니다. 그래서 왜 모이냐고 했냐면 안개보가 또 출연을 했어요. 안개보? 예. 약칭 안개보인데 안정과 개혁을 희구하는 의원 모임의 약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사가 안영근 의원 등등인데 이분들이 이제 당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보수층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해서 당의 정체성을 보수화시키는 데 앞장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원들이 나서서 저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저보고 또 앞장서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는 이제
당내 투쟁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들으셨어요? 앞장을 이제 섰는데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당원들이 무슨 모임을 만들자고 하는 걸 제가 당원의 공식적 조직이 아닌 모임들을 만드는 것은 당의 시스템에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소신 때문에 당원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제가 계속 거부를 했다가 더 이상은 아니다 싶어서 당원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당원 조직이 약칭 중계련이라고 하는데 중계련,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한 전국 당원연대의 약자예요. 중계련. 중계련. 예. 그래서 중계련을 만들고 중계련을 창립하고 중계련 이름으로 이제 투쟁을 들어갑니다. 아니요. 좀 너무 계속 말씀하셔서. 그렇군요. 참, 피곤해지는구나. 아니, 그냥 너무 힘드실까봐 숨 좀 잠깐만 고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예. 정리를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중계련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안계모 의원들하고 맞짱 토론 뭐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뭐 그런 와중에 바로 뭐가 터졌냐면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언론개혁 입법,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학교 재단에 관한 사학법, 그 다음에 우리 그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또 뭐였나요? 하여튼 4가지 그 4대 개혁 입법을 저기 하기로 친일정당 과거사정. 예. 그거를 진짜 다 못했거든요. 예, 그거를 그랬고. 하기로 했는데 이미 벌써 12월로 접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쪽에 큰 도로에 그 시민단체들이 이제 진을 치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중계련도 같이 텐트 하나 치고 이제 같이 농성대열에 끼어들면서 단식 투쟁을 이제 하기도 하다가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좀 더 열혈적인 당원들이 월담을 해서 천정배 원내대표실을 점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점거까지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 열혈 당원들이 이제 점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 들어가서 같이 농성하면서 천정배 대표도 만나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농성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천정배 대표가 연내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연말 안에 꼭 그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보장을 받고 구두 보장이었는데요. 그 보장을 받고 원내대표실 철수한 다음에 중앙당에 텐트를 치고 중앙당에서 이제 농성을 계속했어요. 결국엔 12월 30일 자정이 넘도록 통과를 못 시키고 다 무산이 됐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미 상당 만 1년 과정 속에서 당이 보수화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잃어가고 망가져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터넷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요. 엑스맨 이름하여 뭐 누구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저 없어요. 엑스맨 그래서 뭐 야파들 지금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열린우리당은 점차 망가져가고 당은 보수화되고 정체성이 실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당이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져서 2006년도 6.2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씨의 면도칼 의원 그것도 이제 나오는데 조중동이 나서서 그때 면도칼을 휘두른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거짓말도 해대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주 대노해서 열린우리당은 찍지도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초토화가 됐죠. 진짜 조중동은 이래서 나빠요. 근데 저는 조중동 나쁘기 이전에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당은 망가져가고 그걸 조중동이 시비를 박은 겁니다. 하나 숟가락을 얹어서 빼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많아요. 막 이렇게
펀치를 많이 맞고 비틀비틀 다는 사람한테 마지막 피니시 블록을 남긴 게 조중동이었죠. 아주 그런 기회는 아주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러면서 본인들의 정체성 실종에 따른 개혁성 실종에 따른 반발하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 또는 분노 이것을 본인들이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전가를 시키죠. 참여정부한테.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2005년도에 또 당원당규를 더 개혁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투쟁을 하면서 네. 제 사진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혹시 사진은 갖고 오신 게 있으신가요? 아, 제가 USB에 있는. USB에. 네. 이거, 아이고, 예. 저기 열쇠에 있는 USB. 아무튼 사진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기관당원제조차도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핑계를 어떻게 집권 여당이 하고 나요? 열린우리당 당원이셨잖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은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친성을 받는 게 있고 굉장히 또 욕을 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열린우리당 당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일들 하셨고 당을 위해서 개혁을 해보고자 했던 노력도 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정치를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신 건 아니지만 당 활동하시면서 그 정치의 맥락이라든지 그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열린우리당이 행하고자 했었던 거 무산됐고, 그리고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도 열린우리당하고 뭐 별반 차이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민주당이라는 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그 시각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2006년도에 참패하고 당이 급격히 열기가 식어가고 국민들의 이반은 점점 더 커지고 네. 그 핑계를 정부에다 네. 열린우리당은 다 계속했죠. 네, 그래서 2007년도 되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게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해서 외부 수요를 통해서 당명을 바꾸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나마 갖고 있는 당적도 이제 버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유시민 현재 우리 당 대표도 그 당시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한동안 정치를 적으셨죠. 그만두려고 이제 그만뒀었죠.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저하고 만나는 시기였던 2008년도 광우병 때는 제가 이제 청계천에서 촛불 소녀들이 이제 처음 듣고 촛불을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서서히 모일 때 저도 이제는 앞장서고 싶지도 않고 해서 뒤에서 조용히 촛불이나 들고 있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또 KBS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제 정영주 사장이 KBS 쪽으로 이제 한 5,000분 정도 될까요? KBS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거 진짜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서 언론 지키겠다고 간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KBS로 가서 거기서 촛불을 들고 마지막 촛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월달에 갔는데 여름이었어요. 5월달에 가서 그 7월달 장마도 고스란히 다 지내고 8월달 무더위도 목이 뜯겨가면서 지내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면서 겨울에 폭풍한 소리 몰아치고 12월 초에 뭐가 있었냐면 KBS 노조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든지 개혁 노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또 한 게 뭐였냐면 우리 저하고 전에서부터 같이 알던 주로 이제 시민광장 회원님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뭐를 제가 좀 부탁을 했냐면 막대 사탕을 몇천 개를 사서 막대 사탕에다 이제 꼬리표를 달았어요. KBS를 지켜주세요
어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못 봤네요. 네, KBS를 지켜주세요. 네. 또 우리는 KBS 믿습니다. 믿습니다. 개혁성을 꼭 지켜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 선거 한 4, 5일 남겨놓고 네. 출입하고 있는 KBS 직원들한테 전부 나눠주셨어요? 네, 내가 저녁에 퇴근하거나 또 저녁 시간에 들어온 분들한테 나눠주고 했는데 안타깝게 졌잖아요. 그때 8표인가? 아니, 그보단 조금 더인데 하여튼 뭐 예. 별로 많은 차이가 10석도 안 되는 그 표가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뉴라이트 노조가 예. 계속 집권하게 돼서 KBS도 이제 끝났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YTN. 그 전에 이제 YTN 촛불이 또 만들어졌고 YTN도 그때 MBC 촛불도 조금 있었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KBS 촛불을 그만둔 게 KBS 촛불이 완전히 꺼질 때였는데 그게 1월 달에 설 전날까지 마지막 촛불을 들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 한 10대분 정도 네. 남아서 우리끼리 그냥 설 전날 그냥 막걸리 한다가 그 저기 뻑 좀 하고 그걸로 이제 저는 촛불을 마감을 했죠. KBS 마감이 그렇게 돼버리고 KBS 공영방송을 벌이게 된 그 계기가 저도 노조 그거 선출할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서 KBS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친정 같아요. 지금 KBS 촛불에서 저도 방송을 들었고 KBS에서 저도 방송을 들었고 KBS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파생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에서 YTN, MBC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촛불까지 그 뿌리는 광우병은 정말 크게 일어났지만 진정한 촛불의 그 지금의 끈질긴 거는 KBS였어요. KBS 촛불로부터 이어진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세상 추억이 새록새록 나요. 정말 우리 사는 동안 이게 뭐예요? KBS 촛불 할 때 5월달에서 그 다음에 1월달까지 촛불을 들면서 아마 그 밤에 안 간 날은 한 5일이 채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들 열심히 거의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한 8개월 가량 되나요? 그 기간 동안 한옥 하루 빼먹고 그게 한 4, 5일 정도 안 간 거 외에는 매일 걸로 회사에서 퇴근하면 걸로 가서 네. 어떤 날은 새벽 한 3, 4시까지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하시는 예. 분들도 있으셨죠. 뭐 보통은 제가 한 새벽 1시쯤 집에 이제 돌아오고 했는데 그때 만났던 촛불 분들도 지금도 이제 만난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2009년도에 제가 그 유시민 우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예 팬클럽인 시민광장의 전국대표를 2009년도에 제가 맡게 됐습니다. 2010년도, 2009년이셨군요. 예, 2009년도에 맡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또 발생이 됐죠. 발생했죠. 예, 그 서거 당하실 때도 굉장히 또 대한문 앞에서 계셨던 걸로. 예, 서거를 제가 그 아침에 어느 자리에 좀 있는데 전화가 와서 뭐 어떤 분이 막 울부짖으면서 말씀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네.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혀가지고 또 전화가 끊어지면 또 다른 분이 막 전화를 울부짖고 네. 그래서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강 둔치에 뭘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서 텔레비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은 부산대병원으로 뭐 비행기를 타니 뭐 기차를 타니 뭐 가시고 또는 봉화마을로 막 가시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는 시청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민광장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상근자 보고 빨리 제수용품을 만들고 시청 앞에 그 재단을 만들어서 분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달 내렸어요. 오달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서프라이즈
예, 신상철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죠. 했더니 사무실로 좀 오라고 해서 신상철 사장을 한 12시 좀 넘어서 만났나요?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뭐 둘이 만나서 또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다가 난 지금 시청 앞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분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신상철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의 백원호 의원 측에서 들은 바로는 민주당이 만들겠다. 그 분향소를. 그래서 제가 만든 거다. 민주당이라는 실체가 있는 제1야당이 분향소를 만들면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지 않아도 될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발주했던 것을 취소하고. 근데 그때 시민들이 대화문을 이제 좀 들어보시죠. 취소를 하고 오후 2시에 그 주요 당직자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원호 의원 측에서 나온 얘기가 그때 이제 분향소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주했던 제수용품을 취소를 하고 2시를 기다렸는데 2시 좀 지나서 2시 15분쯤에 확인해 봤더니 분향소를 민주당사 내에다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화를 버럭 내고 그리고 취소시켰던 제수용품을 다시 발주를 내고 제가 이제 시청 앞으로 뛰어갔더니 대한문 앞에 어떤 분이 이제 밥상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향소를 꾸미고 그 꾸미는 것을 경찰이 그냥 뺏어가고 그래서 제가 발전했던 그 제수용품은 안 와서 저만 먼저 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냥 경찰하고 뒤엉켜서 싸우다가 경찰이 완전히 봉쇄해서 사람들 오가지도 못하게 이제 그때 그랬어요. 둘러싸서 형동거래하게 그냥 그 분향소 너무나 초라한 분향소였죠. 하여튼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엔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제수용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지금 그 빵집 앞에다가 분향소를 따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분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 내내 밤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찰이 길을 터져서 양쪽을 이제 분향소를 다 운영하게 됐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저희가 준비해 놓던 그 제수용품들은 좀 제대로 된 그 제수용품들이 돼서 그걸 이제 그 대한문 분향소를 그걸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분향소를 만들고 같이 이제 상주를 밤새 상주하고 또 일요일도 같이 상주를 하다가 일요일날 밤 10시 좀 넘어서 유시민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봉화마을인데 그 정부와 유가족과 협의 끝에 정부의 공식 분향소를 16개 시도에다가 설치하기로 했고 서울역 분향소가 그 다음날 아침인 월요일날 아침 6시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표 상주로 유시민 대표하고 강금실 장관하고 두 분이 대표 상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는 시민들한테 다 맡겨드리고 내가 그러면 그 서울역 분향소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다 넘겨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그 서울역 분향소, 정부 분향소에 가서 거기서 사회를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제가 사회를 맡고 그리고 다시 노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역 분향소 밤 12시 철수되고 난 다음에 그 대한문 분향소는 당초에 철수하기로 했다가 시민들이 또 멤버 교체가 되면서 49제까지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또 합류하시고. 그 퇴근하면 거기 가서 또 같이 n분의 1 상주로 또 같이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정책, 산 역사, 이렇게 뭐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해서 민주통합당 바로 직전 몇 년 전에 이야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지금 한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좀 목 안 말리세요? 네. 좀 괜찮으시면 한 5분 쉬고 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지휘자만 대로 5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네.
사진을 몇 가지를 좀 음악 이거 아까 거기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 거기 그 동영상 네, 어디에 동영상? 아까 그 저기 채팅창에 링크 시켜놨어요. 그거 못 찾네. 지금 힘들어. 아니 유튜브 올라왔대. 링크 안 올라가요. 지금 시간하시고 네. 영국도 가벼워. 네. 저녁 시간 네. 아 중요해.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지금 여기 네, 폰에 괜찮아요. 소리 나가니까. 괜찮아요. 보세요. 잠시. 예. 그 사진을 유튜브 찾아볼게요.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제 박무 후보님 영등포 갑 진보통합당 후보님이십니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릴까요? 통합다 들어가서 맨날 헷갈려요. 영등포 이제 나오셨고 후보님으로서 이제 지나간 정치의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지금 영등포에 나오셔서 이제 정책을 펴셔야 되는 국회의원이 후보로서 어떤 정책을 펴시고 그 영등포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등포. 영등- 영등포도 만만치 않잖아요. 영등포가요. 네. 제가 영등포 물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영등포 물레동. 예, 물레동에서 태어나서 영등포가 고향이죠. 네. 제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에 영등포의 크기가 서울의 4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이런 데가 다 영등포 구였거든요. 굉장히 컸네요. 예. 그리고 70년인가에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영등포의 구민수가 100만 돌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가 그래도 서민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영등포가 그런데 네. 발전이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발전이란 측면으로 보면 아주 좀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데는 아주 맨하탄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한국의 맨하탄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가 하면 또 일부 지역은 아주 옛날에 6.25 이후에 지어놓은 50년 세월을 보여주는 아주 다 쓰러져가는 그런 일본말로 학고방이라고 하는데 쪽방이죠. 그런 쪽방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빈부격차가 좀 심각합니다. 후보님이 나가시는 영등포 갑 지역은 좀 더 심한가요? 영등포 갑 지역은 또 집장촌이 또 있죠. 영등포역 앞에. 그리고 노숙자도 아주 심각하게 또 노숙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좀 불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 쪽에 거기 시장통이 많이 있었던데 몇 년 전하고 지금 가보면 현저하게 틀려요. 시장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상권이 다 죽었어요. 거대한 메모드 이 쇼핑센터들이 들어서면서 영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작은 가게 주인들은 다 몰락을 하죠. 가게를 닫으시고 떠나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영등포가 보여주는 동전의 앞면 또는 동전의 뒷면 같은 건데 화려함 속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의 영등포 국민들이 지금 선거운동한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다니시면서 나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시나요? 나 힘들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이제 명함을 사실 선거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한 게 예. 작년 연말에 다 돼서 출마를 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진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또 다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의 생활 정치를 10년을 해왔는데, 생활 정치 10년이 마감을 짓느냐, 아니면 시즌2로 시프트가 돼서 계속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서 작년을 보냈는데, 다행히 이제 진보 통합이 되고, 그 진보 통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기꺼이 그 한몸을 바쳐서 이제는 진짜 정치인으로 한번 끝장을 나서, 한번 내보겠다라고 한번 이제 해보겠다. 출마를 한 게 작년 연말이 다 돼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준비가 거의 없었고, 그 작년 연말에 출마하면서도 또 중앙당 일들이 또 많이 있어서 통합도 되는 네. 그런 과정도 있었고. 지역 일을 거의 하지 못해서 실제 선거운동은 지금 1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이에 명함을 한 3만 몇천 장을 돌렸어요. 벌써요. 예, 3만 몇천 장을 돌렸는데, 그 통계를 이제 보면 한 10분을 제가 만나면 예. 10분 중에 5분은 이런 말씀 하시죠. 싹 바꿔야 돼. 싹 바꿔야 돼. 응. 나머지 5분은 의중을 비추시지는 않고 그냥 그냥 조용히 예. 지나가시거나. 네네. 예. 그럼 그럼 5분 중에 거의 반이 이상이 분노를 그보다 하고 훨씬 계신다는 많은 분이 예. 그러죠. 그 5분 중에, 그러니까 10분 중에 5분이 그러고, 그 5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욕을 합니다. 예? 욕을 해요? 예. 이 나쁜 놈들아, 정치인들 같은 나라 다 멈춰먹고, 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그럼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눈에 누가 정치인은 다 똑같다고. 저도 분개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네. 그러면 그 화내는 사람들 중에 예. 한 3분의 2는 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똑바로 좀 해주세요. 네. 이런 표현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 너도 똑같은 놈이지 그런 식으로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거의 제가 모든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정치로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똑바로 해라 이거네요. 최근에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한 분이 나이가 한 40대 된 성인이에요. 남자분인데 예. 막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는데요. 나가세요. 나 이놈의 나라 빨리 망해버리고 나도 이 나라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고. 얼마나 화가 나면 나라 망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유신 독재 있잖아요. 옛날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야 나라가 또 선다. 이런 심한 계획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너무너무 안 돼.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제가 느낀 바로는 기성 정치를 해왔던 정치인들은 싹 갈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좀 달라진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분위기가 아주 역력하게 제가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가 될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더 노력을 해야 돼. 아무튼 예, 제가 그런 와중에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라는 질문을 덜어봤지요. 근데 저는 사실 거창한 공약이 없어요. 제가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 예, 박원순 시장이 불행히도 요즘 나오는 그 언론을 보면 그냥 무소속으로 여러 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민주당 입당 소리 더 나와요. 예,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선거운동의 선대 본부장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예, 했는데 속 아프죠. 예,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저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해서 국민참여당 이런 사람들 또 민주노동당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해서 했는데 시장을 만들어놨는데 특정 정당으로 가버리면 참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선뜻 못 가시고 있는 게 예, 아니신가요? 그런 미안함이 그분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선뜻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최근에 그 노력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뭐냐면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등포가 그냥 옆집과 그 정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렇게 서로 알면서 한 마을이 이웃 사촌 그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옆에 사람이 누군지 전부 다 이 사람이 적대감정이나 무서워졌어. 예, 막 또는 이런 생각. 경계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좀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아주 제약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거의 없고 이해관계가 또 넘기면 휙 뒤집어지고. 말투나 언행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그 다음에 적개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사는 게 너무 피곤하죠. 사는 게 좀 척박해요.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그 통계에 보면 세계 제1위 행복지수 나라가 어디냐? 예, 방글라데시가 1위였습니다. 방글라데시야?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매년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재민이, 수재민이 발생이 되고 네. 굉장히 그 소득이 낮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좀 멀리 해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 이것은 굉장히 깊어서 없지만 서로를 믿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방글라데시였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그거와 비례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렸죠. 그게 정치인들의 첫 번째 잘못인데 지금은 거대하게 무슨 일본에 가면 일본이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약 때문인데 어떤 마을에 가면 다리가 뭐 16개 뭐 이런 식으로 건설공화국을 일본도 만들어가지고 일본도 예,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렇게- 신자유주의랑 똑같이 따라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정책이고 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책이 뭐였냐면 삽질이었어요. 거기도 일본도. 그래가지고 도로 넣고 항만 넣고 뭐 비행장 만들고 그걸 이명박 정부가 똑같이 그렇게 네. 답습을 해서 지금 4대강 만들고 다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는 사회. 네, 존중받고 이것이 저는 사랑스러운 사회. 어느 공약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영등포가 예전에 제가 열린우리당 때 구청장 후보 어떤 분, 제가 선관위원장 맡았을 때 어떤 분이 공약을 이런 걸 냈습니다. 영등포에 안양천변에다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의 집값을 강남 수준으로 올리겠다. 제가 선관위원장으로 화가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막 야단쳤거든요. 영등포의 세입자가 50%가 넘는데 영등포의 집값을 강남 수준으로 올리면 그 사람들 다 영등포 떠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전이라는 것이 건물을 자꾸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영등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5위거든요. 왜 5위냐면 여의도에 금융산업이 있고 영등포 그 물레동 이런 쪽에 공장지대가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소득들이 있어가지고 영등포가 재정이 이렇게 풍족한데 그 공장들을 불어 없애려고 또 노력을 한다.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근데 그것만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공장을 한 사람은 공장한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뭐 한 군데 조금 좀 면적을 줄이되 조금 층을 올려서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영등포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영세민들도 많으니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여구 의원이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영등포의 집장촌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집장촌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답일까에 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풍선 효과가 돼서 이분들이 거길 쫓겨나면 어딘가에 또 예, 그렇죠. 암암리에 또 그런 있습니다. 곳이 생겨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건 그분들이 그런 예. 좀
편하게 네. 사실 수 있는. 아니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고 지자체가 도와줘서 음성이 아닌 양성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다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끔 계도 발전을 시켜야지 이걸 탄압을 해서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분들도 영등포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또 노숙자들이 영등포 앞에 굉장히 많죠. 그분들 쫓아낸다고 그분들 또 어딘가에 또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육체적으로도 이미 너무 망가진 분들은 나머지 생을 그나마라도 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만들고 아직은 또 희망이 있는 분들은 재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내 눈에 안 보이게끔 뭐 쓰레기 그러니까 치우듯이 우리 지역구에서는 너네들은 사라져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없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동조를 하지만 하죠. 그거는 일정 부분 이기적 생각이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과 함께 원천적인 문제 해결, 인본주의적 해결을 같이 의논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없애버리고 뭐 치워버리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마을이 마을답게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문화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문화 쪽으로 해서 못 사는 사람도 그 문화를 통해서 간접적 혜택도 좀 받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도 받고 참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진짜 중요한 저의 공약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각 구민 여러분, 아니, 영등포의 유권자 여러분들,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방송 때 김원율 후보님도, 김원율 후보님도 정서가 메마른 새 사회,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합진보당 분들은 그래도, 인간에게 어떤 것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좀 다르신 거거든요. 인격이 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사람을 무시하고 선거 때는 주인이 됐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머슴이 돼버리는 그렇게 돌변하는 인격적으로 정말 안 된 사람들을 제발 뽑지 말아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 이런 왜 끊어지고 그러지? 두 분이 서로 쳐다보고 가신 게 그러지. 앞에 좀 쳐다보세요. 자기 안 아까 쳐다. 어디에서 딱 끊어졌어요? 전요 그 얘기하다가 끊어졌죠. 예. 거기서부터 해야 돼. 녹화 됐죠? 예. 열렸어요? 두 분이 쳐다보고 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요거 여기 마이크 네. 너무 이렇게 하시면 얼굴이 가려져서 되게 많이죠.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노래방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버리게 됐어요. 빼꼬미님 처음처럼 뒤에 있습니다. 카메라. 진짜 왜 이렇게 꺼지고 그러는 겁니까? 중요한 때 전혀 그 얘기하다가 그분이 끊어졌어요. 세서 네, 방해를 하나 봐요. 지금 그 영등포 갑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전요이고요. 누구누구가 나오나요? 아니요, 한나라당 후보가 제 기억으로 4분인가 나왔습니다. 아. 네 분이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역 여사님, 네. 전역 의원께서는 열심히 아주 선거운동해서 네. 제가 곳곳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죠. 예. 그래서 또 얼굴이 곳곳에서 뜨겁군요. 마주치면 또 사이좋게 또 악수도 나누고, 또 덕담도 서로 주고받고, 아주 사이 좋습니다, 저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그 당내에서 우리 또 박근혜 여사하고 각을 많이 세우기 네. 때문에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이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공천받기 어렵겠네. 뭐 이런 한나라당도 생각을 좀- 그러면 공천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분이 또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하시면 나름대로 보관이 있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뭐 그분이 또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으시건 또는 뭐 혼자 힘으로 한번 또 그 정치를 해보시겠다 하건 또는 뭐 다른 세력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를 또 하시겠다 하건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새누리당인가요? 지금 전체는 한나라당. 이 새누리당의 후보가 아니시면 뭐 다른 식으로라도 또 정치를 계속 하시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이 될지 또는 무소속이 될지 뭐 하여튼 계속은 하실 것 같다는 그 판단이 현재까지 듭니다. 새누리당의 기득권들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에서 말아먹으신 분들도 정치적 욕심은 버리지 못할 거니까 어떻게든 나오시려고 하시는 지역에서 네. 또 인기도 뭐 예상외로 많습니다. 우리 그래요? 제 전국적 판단과 달리 네. 지역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또 그 그래요?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해요. 영등포 각 주민들 아니요, 제발. 그건 아니시죠. 영등포 주민들의 일부 일부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산은 분명히 갖고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영등포를 이번 선거에서 떠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럴 것 같네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표현이 좀 방송상 네. 주의해야 되는데 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나기도 한 이유인데 그분이 또 없으면 제가 섭섭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 한나라당 그러니까 그 구한나라당 또 나중에는 당이 또 나눠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수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거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한나라당이 분열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예.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도 후보가 4분이 나와 계세요. 예. 영등포도 치열하군요. 예, 그 4분 중에 한 분으로 단일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이제 후보인 저와 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야권 단일화 정말 해야 되는데. 그 영포 국민들 중에 야당 지지층의 대부분이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언뜻 느끼기에 또 오늘도 어느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속된 표현으로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호기가 판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래 우리 한번 우리 당의 힘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라. 얻어서 그렇다면 해봐. 야권 단일화 저 통합진보당 머리 아파 우리끼리 그냥 한번 통합진보당이 뭐라 그러면 한번 드라이브를 걸지 이렇게 판단을 하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겠죠. 꼭 영등포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을 상당수가 실망할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우려하고 계시고 예, 지금 뭐 우려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도 또 우리 통합진보당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시각을 서로의 당의 입장을 떠나서 이 국민들의 그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의회 권력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좀 맞춰야 되거든요. 아까 그 민주통합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트윗에서도 민주통합당 정신 차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양당 체제 있잖아요. 지금 뭐 수국골동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뭐 민주통합당
이렇게 통합이 돼서 또 이렇게 명칭이 바뀐 이 거의 양당 체제로 지금 몇십 년이 지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정치는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되고 다양한 계층의 정책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양당에서만 그 주도권을 쥐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체제는 정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야당도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민주통합당도 야권 연대에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다음 정권에 힘을 얻고, 그리고 다른 야당과 함께 또 정책을 펴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솔직히 말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 다 똑같아 이런다며요. 지나가서 명함 주니까 막 승질 부리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국민들은 나한테 편하게 해주면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새누리당이건 민주통합당이건 진보통합당이건 뭐 상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 시각을 보면 이 양당 체제로는 우리의 그 지금 특수한 이런 통일 문제도 걸리고 이런 빨갱이 논리도 이렇게 무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야당들, 소수 야당들과 그리고 또 거대 야당들이 어우러진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그걸 위해서 두 당 모두, 두 통합당 모두 정말 정신 차려서 단일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호소도 드릴 겸 또 민주당의 지도부한테도 호소를 드릴 겸 한 말씀 좀 올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계시죠. 네. 그와 별개로 기성 정치인들은 안 돼. 이것도 굉장히 그 못지않게 네, 강한 강하게 요구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그 요구사항을 이 공통분모로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민주통합당 위주로 정계 개편을 이루기는 하되, 네. 야당들이 단합돼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통합진보당도 일정 의석을 줌으로써 민주당의 독주로 인한 또 퇴행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방어되기를 기대하시는 심리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통합진보당이 그 원내 의석을 일정 부분 획득을 하고 그렇죠.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가 되면 이것이 의회 내에 건강한 그 견제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을 해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나라를 어떻게든지 꺾어야 돼.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 후보 단일화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게 되면, 그 정당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거의 올인되다시피 한 의회 결론고체가 발생이 된다면 대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은 두려워서 다시 대선 후보를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이 국민들의 의중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뿐만 더러 또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견제, 일정한 조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구도를 이게 탈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도도 있고, 아까 그 열린우리당 얘기하셨듯이 당내에 민주적인 그런 공천제도나 아니면 당원들의 이야기를 반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네. 뭐 민주통합당의 현재 시스템을 그걸 기대하기는 좀 실례된 표현이지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 지난 작년도 연말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사실 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과 완전한 합당 합의를 이루기 전에 네. 그 혁신과 통합의 주요 인사분들이 국민참여당을 방문을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기자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그
합동회의를 하는 것을 취재를 하고 가셨는데, 뭐 그거는 의례적인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죠. 예. 그분을 기자들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오프 더 레코드 상태에서 이제 같이 의논을 했어요. 거기에 물론 그 문재인 그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해찬 총리님도 계시고, 또 문성건 선배를 비롯한 혁신과 통합의 주요 인사들이 좀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세기를 박는 발언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혁신과 통합에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존경하고, 또 선배들이고, DNA가 같은 노무현의 식솔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각이 같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과 같이 들어가고 싶다. 다만 2%가 부족합니다. 민주당으로 들어갔을 때는 민주당의 정당 개혁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렇죠. 개혁. 우리만으로는 열린우리당의 경험치로 봤을 때 부족해서 우리 국민참여당을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민주노동당과 같이 그렇죠. 들어간다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혁신과 통합이 같이 민주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을 환골탈퇴시켜서 정말로 그 새로운 그 중도 진보의 아주 그 제대로 된 건강한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을 끌고 가시는 노력 이전에 민주노동당을 좀 끌고 가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은 민주당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합당을 하시게 되고, 좀 아쉬운. 저희는 이제 민주노동당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에 선택이 다르고 지금 현재 각 당에 있지만 뭐 각자 노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양쪽에 다 변화를 이루어서 꼭 당이 하나가 아니더라도 늘 건강한 연대는 그런 가능하니까요. 협조적 관계를 네.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야권연대를 통해서 얻어낼 거냐? 안 돼요. 200석 해야 돼요. 그러니까 180석 이상이면 일단 200석이면 이제 네. 개헌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200석 해야 돼요. 개헌을 이룰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소선구제를 없애고 네. 중대선거구제를 가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만이 지역구도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연정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곤란한 어려움을 처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역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로 가야 되거든요.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선거제도를 네.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0석 이상을. 네. 그리고 아무튼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도는 180석을 얻어야 되는데, 180석을 얻기 위해서는 네. 그 우리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정말 서로가 신뢰를 잘해야 돼. 하면서 협조적으로 이걸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석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 통합진보당이 한 30석 갖고 민주당이 한 150석 가두면 네. 민주당도 과반 이상을 얻는 거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욕심이 지나쳐서 뭐 작은 정당 니들 찍으러 막 속된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일방 독주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자체도 150석 못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나라당이나 그런 유형의 보수 정당들이 과반수 이상을 또 얻게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그렇게 협조관계가 잘 되면 연말에 대선에서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겠죠. 네. 예, 우리 통합진보당에도 기라성 같은 그 대권 주자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또 그 중에 정말 까놓고 얘기하면 문재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 지지도 상당히 이렇게 받고 계셔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야권연대가 잘 되면 그분으로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확률이 높지요. 네. 그렇게 해서 양당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정권까지 창출하게 되면 연립정부도 만들고 해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 질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그 이번에 첫 방출을 잘 끼냐 잘못 끼냐가 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 제발 좀 잘 좀 해주셔서 제가 그 FTA 집회 있을 때도 발언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 단일화 좀 야권 연대 꼭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180석 하면요 좀 모자라요. 네, 200석 해서 예, 그러십시다. 이명박 탄핵으로 가야 돼요.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요. 200석 예, 꼭 이루어서 예, 우리가 바꿀 거 지금 과거 아까 열린우리당에서도 못했던 과거사 정상,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가 진짜 지금 해야 될 게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이렇게 소수 야당 이 힘을 갖지 못하는 야당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 선거 제도로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고 뭐 이제 힘이 있으려면 200석 정도 돼서 그런 다음에 뭐 국민적 지지와 합의와 또 논의와 이런 걸 통해서 선거 제도를 또 어떻게 좀 잘 바꾸고 그리고 과거사 정리,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FTA 폐기 꼭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를 낚으려면 투자를 해야죠. 밑밥을 던져야 됩니다. 그 밑밥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밑밥값 아깝다고 빈 바늘만 이렇게 네, 하면 망둥어는 잡혀요. 그런데 대어는 그 낚을 수가 이런 걸 낚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이 밑밥이라고 해서 통합진보당의 네. 후보 입장에서 좀 스스로 참 표현이 안 좋다고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적당선에 또 좀 이런 그 선명 그 진보당도 그 자력 경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그 대신에 당력을 총 집중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또 당선시키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상호 그 협조적이고 정말 원활한 그런 그 선거 운동을 통해서 정말 200석을 넘어야죠. 그 지금 통합진보당에 한 서울 쪽 경기도 전국에 몇 분의 후보들이 계시죠? 지금 170여 분, 그래 180분 아니요. 사람 수는 200분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의석 지역구 수로 보면은 한 180지역에 지금 출마하고 계시거든요. 180. 네. 두 분 나간 데도 있으니까. 네네. 그럼 180분에서 한 반만 하셔도 반만 당선돼도. 아유, 그만 말입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가 네. 너무 과대한 그런 거고. 목표치는 높게. 아니, 그 야권연대가 잘 돼서 만약에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우리 통합진보당도 한 50석은 그렇죠. 기대를 하죠. 네. 근데 한 180석이라고 한다면 한 30석 정도 기대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그래서 30점을 해야 네, 되는 그게 이제 거예요. 겸손한 표현으로. 근데 겸손하게. 목표치는 항상 높아야 예. 돼서 저는 200석 민주통합당, 아니, 통합진보당도 못해도 50석. 허황되다 이렇게 욕을 먹을까 봐서 제가 최소치로 이렇게 네.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최소치를 얘기하고 네. 후보님은 최소치를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잘해서 단일화하고 지금 지금 제가 아까 정동영 의원실을 갔다 왔는데 지금 민주통합당도 경선하느라고 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선하시느라고 바쁘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던데 한 19일인가 20일부터 5일 동안 국민 경선 이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민통합당은 그렇게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은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통합진보당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당원들이 또 50% 이상 지지를 해야지만 또 나가실 수 있다, 공천받을 수 있다 예, 저도 이야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네. 후보로 나서게 되다 보니까 선거법이고 뭐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네, 만약에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되면 네. 예비 후보가 아니고 그냥 후보더라고요. 후보, 네. 예, 저는 본선이가 되면은 후보인 줄 알았더니 예비 후보 기간에도 단일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면 후보인데 네. 아직 저는 예비 후보인 것이 네. 저희 지역에도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번에 양보를 했어요. 아, 그래서 경선을 하지 않고 저로 후보 단일화가 후보 됐는데 단일화가 되셨군요.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비 후보인 것이 다음 주에 당원들 투표를 통과를 해야 먼저 확정돼요. 당원들이 50% 이상 그 지지를 해주셔야
예. 또 나가실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투표하는 사람의 50%가 아니고 네. 재적 인원의 50%입니다. 재적 인원의 50%. 예, 그래서 이게 적지가 않아요. 그러면 통합진보당도 25일날 당원 투표가 50% 이렇게 나오고 지금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바쁘다 해라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절차가 있어서 뭐 다음 주 내로는 그러면 이제 단일 후보들이 경선에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연대를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예상 정상적인 스텝으로 본다면 2월 말까지 양당이 다 정비가 끝나고 다른 한편으로 협상도 네, 2월 말. 예, 2월 말까지 협상의 룰을 정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3월 11일 안에 그 후보 단일화가 돼야 후보 되거든요. 단일화가 돼야죠. 왜냐하면 3월 11일이 일요일인데 그 이후가 되면 3월 27일 날이 본선인데 네. 그 본선을 준비해야 되면은 차량부터 시작해서 네.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근데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제 선거가 어려워지고 제일 걱정인 것이 진 쪽이 볼 수 있는 마음의 추스림의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미리 좀 질 사람도 지고 이길 사람도 이겨야 네. 진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속상한 사람은 또 축 처져 있는데 네. 그 이긴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또 몇 번씩 상고처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그러면 괘씸하죠. 진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래 이 목적이 한나라당을 꺾고 야권 단일화였다면 내가 기꺼이 네.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마음의 추스림이.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본선에 들어가는 직전에 그렇게 이제는 뭐 돼버리면 3월 벌써 중순이면 벌써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너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적어도 3월 11일까지는 후보 단일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정이 3월, 있습니다. 3월 초로 무조건 단일화는 거의 끝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 여기 올라오신 게 아까 뭐 어떤 후보님이 양보를 하셔서 예. 양보받으신 박무 후보님께서는 어깨가 무거우실 듯하고 짱짱 올라오셨는데 네, 무겁습니다. 예, 정말 어떠세요? 영등포에서 자신 있으세요?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네. 사실 요즘 약간 좀 두려움이 좀 앞서요. 네. 그 지역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사실은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조기 축구회부터 무슨 지역에 그렇죠? 얽히고 설킨 그런데 인맥들. 제가 전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대중운동 이런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막상 선거에 뛰어들어 보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저는 결국에 일반 그 네티즌 성향의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표를 획득하는 것이 현재는 주전략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결국에 발로 뛰고 그런 인맥들을 찾아다니고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종로 쪽에서는 뭐 이렇게 기존의 당원들의 그런 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영등포 쪽에는 그런 당원들의 그래도 전에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 양보하셨듯이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화해서 같이 이제 지역을 찾아다니고 단체를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으면 조금 더 시기를 당겨서 좀 더 안정된 스텝을 좀 밟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콱콱 한 발로 딛는 게 아니고 계속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훌레벌떡 뛰어다니고 있어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해요. 아, 내가 준비가 정말 부족한 걸 느끼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유권자한테 간다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깔때기로 얘기하면 네, 깔때기. 스스로 생각하는 진정성, 네. 개혁성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좀 국민들이 선택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다소곳하게 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제가 짧아서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그 유권자 수가 저희 지역이 한 17만 명이 다 되시거든요. 16만 몇천 분이신데 거기에 적어도 10만 분은 제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명함은 이렇게 계속하면 한 10만 장까지는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그 중에 영등포 구민이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선거운동이라는 게 제약이 많아서 네. 뭐 명함 돌리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 뭐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무슨 조기 아까 말씀하신 조기 축구회나 이런 데로 세력을 이렇게 뭐 돈독히 조금 지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도 많이 올랐긴 했지만 아직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원 모집하는 그런 거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생각해 보셨나요? 당원 모집은 네, 기본적으로요. 홍보. 그 당의 지지도가 오르면 덩달아서 같이 올라오게 지지도가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네. 당의 지지도가 그동안 내부 정리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돼가고 있어서 당 대표들도 이번 주부터는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오늘 난 12시에 여의도에서 네. 그 신상현 대표 오시고 노회찬 대변인도 와서 이제 그 당 홍보 지도 돌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예,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 달 안까지 15%는 최소한 당의 지지도를 올리게 되면 그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이제 무시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협상이 잘 돼서 예. 두 당의 그 시너지 지지율이 효과. 계속 또 오를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이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잘해서 민주당이 무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그 지지도가 10%를 넘고 15%를 돌파할 때 자연스럽게 민주통합당도 우리와 협상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네. 민주당한테 공을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좀 키우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이제 저희 영등포 지역의 당원들도 주요한 지역에 주말에 나가서 당 홍보 활동을 하고 그럴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게시판을 보면 적지 않은 지역에서 당원들이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지도가 계속 오를 거라고. 당의 지지도가 올라서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주통합당에서도 이제 우리 야권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구나 이렇게 만들고 당원 지지도가 올라가면 또 그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이 또 유리한 면이 많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좀 더 자중하는 모습과 그리고 야합하는 모습 버려주시고요. 그 민주통합당 내에 굉장히 많은 좋은 정치인들까지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은 좀 크셔서 힘을 얻으셔서 지금 두 당의 싸움이 아닌 세 당의 싸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박 후보님, 또 제가 장기자랑 있으면 좀 하나 준비 갖고 오라고 그랬죠. 예. 제가 장기가 네. 장기가 많은데요. 네. 몸속 안에 다 있습니다. 몸속 안에. 장기가 다 시간도 너무 늦고 네. 또 조금 좀 사실은 피곤도 하고 네. 또 여기가 좀 뭔가 보여주기가 좀 적합치 않아요. 제가 원래 네. 전 세계 정당사 최초로 전당대회에서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오. 국민참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작년 3월 달에 전당대회가 벌어질 때 네. 전당대회에서 내가 어떤 훌륭한 멋진 연설을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네. 과연 목소리 빽빽 목청 높이면서 하는 것이 춤을 잘 추신다는 아니요. 얘기신데. 그러니까
그 마이크 잡고 네. 뭐 사자우를 터뜨리니 네. 이런 것은 기성정당이 하는 행위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계속 무리를 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몇 번 지르면 목이 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보다 조용한 노래. 아니 다른 식으로 예, 예. 연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판단해서 뭘 준비를 처음에 일주일 남겨놓고요. 뭘 했냐면 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연설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틀 동안 랩을 연습을 했는데 네, 정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랩이 그렇게 쉬운 게 네. 아니에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이틀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5일 남았어요 이제 전당대회가. 네. 그래서 5일 남아서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다가 마이클 잭슨의 동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클 잭슨도 어려운데? 네, 되게 좋아해서. 네.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딱 보고 오, 빌리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연습하셨어요? 연습을 이제 했죠. 오.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했는데 와, 춤을 외우면 가사를 잊어먹고 물론 립싱크인데 네. 그래도 입이 제대로 좀 벌어져야 좀 그게 쉬운 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노래를 실제 해야 되거든요.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은 안 되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 어떻게 잠깐만요. 어떻게 그래서 노래를 연습을 하면 춤을 잊어먹고 춤을 연습을 하면 노래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하루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걱정이 됐는데 혼자 하기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분위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백댄서를 이제 영입을 하셨나요?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선거 사무실 지금 돕고 있는 네.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백댄서를 해서 오. 4일 남겨놓고 둘이서 이제 연습을 또 해봤어요. 3일 놓고 둘이서 연습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셨다고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집사람이 네. 혼자서 연습하는 걸 봤어요. 네.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얼버무렸더니 혹시 무대에서 춤을 추면 이거 저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사후에 뭐 사전 행사나 뭐 이런데 아마 거기에 혹시나 춤을 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습하는 중이다 이제 이랬거든요. 와. 그리고 연습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같이는 한 3일을 했는데 1시간 정도 하고 젊은 사람도 이게 쉬운 게 예. 아닌데. 그 다음에 혼자서도 1시간 정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 날 현장에 가서 네. 현수막 뒤에서 네. 여기 한 사람이 또 급조하게 남자가 또 끼어가지고 네. 그 같이 했던 분은 여자분인데 네. 셋이서 한 30분 동안 네. 마지막 리허설하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 네, 연설을 이제 대기 중인데 네. 추천한 거 이제 순번을 7명이 나왔는데 네. 근데 제가 1번이나 2번이나 3번 찍으면 망해요. 왜 망했냐면 시작부터 막 춤을 추면 개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번호를 어떻게든지 뒤에 거. 뒷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했는데 제가 뽑은 게 6번째예요. 그래서 7번째보단 못하지만 99점은 돼서 야, 이거 잘됐다. 나가수네요. 네, 잘됐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 사람들이 사자우를 막 터트리고 막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오는데 5번째 사람이 위에서 연설하고 있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7번째에 있는 친구가 제 이제 나이는 저보다 아래니까 형님 혹시 오늘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약 팔을 거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말을 네. 제가 흰 양말을 신었어요. 흰 양말에서? 흉내내느라 그걸 쓱 보여줬더니 이 친구가 약 파시는구나 그랬단 말이죠. 네. 땀다. 올라가서 예. 마이클 잭슨 춤을 췄죠. 정말요? 예. 마이클 잭슨 춤을 췄는데 네.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제 저도 긴장이 되니까 입이 마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발언을 3분을 하는데 2분을 춤을 추고 1분을 발언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목이 이제 바짝바짝 타니까 목 캔디를 예. 입에 놓고 이제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이게 안 입을 다 부숴버리고 만든 거야. 안 그래가지고 넘어가네. 2분을 딱 끝내고 마이크를 잡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 국민참여당은 여러 정당하고 다른 당이다. 예. 생동감과 발랄함과 창조성과 여러 정당이 갖지 못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정당. 그래서 비록 최고위원이고
그 중에 최고위원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도 아무 허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1분 동안 해야 되는데 말이 어버버버버 되고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예.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서 아, 헐떡거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기고 나가지고 아무튼 제가 춤을 추면서 네. 당원들도 전부 다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고 해서 오, 진짜 난리가 났는데 재밌었겠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려왔거든요. 네. 7번째 친구가 마지막으로 올라갔죠. 예. 이 친구가 올라가자마자 제 춤을 보고 놀래서 네. 어떻게든지 만회하려고 사자우를 터뜨린다고 터뜨리는데 너무 고음으로 하다 보니까 노래를 아니 연설을 연습 1분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제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춤을 추는 거 보고 머리가 하얘져서 까맣게 예,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 경대중 도서관에 그 이호 여사님 예방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기자들이 좀 오셨어요. 근데 기자들이 저를 보고 마이클 잭슨 춤춘 최고위원 왔다고 최고위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마이클 잭슨 동영상 있다는데요? 와 없는 희귀 영상 비디오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가면 있나요? 춤을 유튜브에 갔는데 춤을 좀 찾아야겠어요. 쑥스러운데 이게 전당대회장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보기 좋았다고 유튜브 가면 있대요. 빨리 찾아봐봐요. 다른 당에서 보지 못한 것을 봐서 네. 충격적이었지만 너무나 신선해서 좋았다 신선했어요. 진짜 재밌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네. 세계 최초로 전당대회장에서 네. 춤을 췄고 제가 추고 난 다음에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어느 나라에서 전당대회장에서 춤을 춰서 그분이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랬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장기를? 그냥 말로만 그냥 자랑을 하고 자랑하고 끝내시려고 아하하하 안 되는데 재밌습니다. 우리 장기를 제가 하나 아무거나 준비해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저기 지금 유튜브 지금 찾고 있는 동안에 준비될까요? 되고 근데 있어요? 안 틀어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연습은 확실하게 했는데 네. 나중에 동영상 촬영한 거 봤더니 네. 그 입은 바짝바짝 타지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들 막 같이 춤추는 거 보면서 네. 스텝을 한 번 놓쳤어요. 그랬더니 네. 뒤에 있는 너무 백댄서하고 완벽하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뒤에 있는 백댄서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최고위원 저기 우리 그 현장에 가면 제가 촛불 들면서 그 거리를 나온 정치인들을 처음에 굉장히 욕을 했어요. 예. 박 후보님이야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현장을 나오셨고 그 정치에 조금 관련이 있으셨지만 나중에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신 거지만 정치인이 거리로 나왔을 때 저거 말이야 좀 뭐 해보려고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득 보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권위를 다 버리고 거리에 나와서 그 합류를 한다는 게 그 전에 정치인들하고는 정말 틀리다고 저는 느꼈고 제가 권위를 가진다는 게 정말 제가 제 얘기 이전에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실 거예요. KBS 촛불에 어느 날 한 의원이 알석에 가서 늘 유원 계셨죠? 의원님? 아니요. 아닌가요? 최문순 의원. 최문순 의원님. 늘 겸손하게 지금 강원도 도지사 민주통합당에 계신데 늘 겸손하게 보고 싶어요. 그냥 앞서서 뭐 이렇게 그냥 티내지 않고 정말 딱 보면 N분의 1 촛불로 촛불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전에도 제가 약간 좀 알지만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네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나중에 작년에 선거 때도 제가 강원도 도지사 4월달 선거 때 강원도 도지사 출마했을 때도 우리 국민참여당
대표해서 가서 한 이틀은 또 선거 지원도 좀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버리고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뭐 시민의 목소리를 그래도 들으시려고 했었던 분들을 욕하시는 거는 정말 이제 한쪽으로만 보신 것이고요. 물론 그 정치인들의 습성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거리를 나와서 뭐 집회를 나가고 이런 정치인들이 보통 결심을 하고 나오신 건 아니라는 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무 후보님도 현장에서 제가 많이 접했었고, 아까 공약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공약보다는 사람을 잘 살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정치,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정치, 이럴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수구 꼴통 뉴라이트 새누리당은 정책이 1%를 위한 정책을 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그리고 대기업과 그 1% 있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딜 가든지 소상인도 죽고 유통도 다 죽고 그 음식점도 죽고 어디를 가든지 힘들다 물가 오르고 한미 FTA 해버리면 정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같이 하셨던 이런 정치인분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시고 어떤 정치를 펴시려냐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다운 정치, 사람을 위하는 정치, 그것이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하고도 연관이 되기는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정치, 물론 실수도 많이 하셨고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탄압도 받으셨지만 그 노무현 정신은 우리가 계속 좋은 면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기존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이런 분들하고 통합을 추진한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했으나 잘 안 됐던 이 진보 노동 이런 쪽과의 노동 문제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분들이 좀 더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회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하셨으나 당신의 생각과 노력만큼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 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 또 하시고자 했으나 못했던 부분을 우리라도 마지막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그분을 따르고자 했던 그분과 같이 하고자 했던 또 비록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늘 그분을 존경하고 했던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어서 그것이 민주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가 일정 부분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받았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이 노동자 세력 또 진보 세력들을 우리가 같이 다가가서 노무현의 식솔, 노무현을 존경했던 또 그분을 따르고자 했던 일단의 무리로서 그분들과 화해하고 그분들과 같이 하고 그분들이 정말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자산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유시민 대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그랬죠. 대통령이 물려주신 유산은 포기하고 그분이 남겨놓은 부채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 자세로 지금 저도 선거에 나온 것이고 지금도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실 있어요. 통합진보당을 만들고
우려를 좀 했는데 어떤 그나마 기쁜 두 가지 상징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그 합당하고 난 다음에 이정희 대표, 신상정 대표가 유시민 대표와 함께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 묘소를 같이 이렇게 참배를 하셨죠. 네. 네, 그것은 화해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살아남은 그분을 기대했으나 충족이 안 돼서 서로 이제 갈등을 빚었던 분들 간의 화해. 그리고 두 번째로 FTA 문제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같이 하지 않았으면 이명박의 FTA나 노무현의 FTA나 둘 다 똑같고 둘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지금 이제 그분은 엄격하게 진보 세력 내에서도 갈라서 참여정부 FTA도 문제가 존재한다. 예. 그러나 이명박의 FTA는 그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고 이건 최악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해가면서 보시는 시각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했던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넣었던 성과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같이 해서 우리가 방법이나 또 상황에서 조금씩 달랐지만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결국에는 사람 사는 세상, 그렇죠. 함께 사는 세상 이걸 이렇게 되면 말하다 끊어지고 사람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네. 말씀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네.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나중에 사람 사는 끊어져서, 세상 거기부터 예. 다시 할까요? 아무튼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유일한 이유는 정말로 진솔하게 정치를 하셨다 이겁니다. 속이지 않고 그러나 이제 하시는 과정에서 실수도 분명히 있었고 잘하시려고 했으나 그게 흡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맞아요.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의 진정성 그분이 정말 국민들과 올바른 정치를 하시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잘 안 된 부분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을 보충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그렇죠. 노무현과 전태일이 진정으로 만나서 함께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출마의 기본 바탕이 있고 또 국민참여당에서 이렇게 민주노동당 등 진보신당의 통합파들과 같이 한 네. 그 국민참여당의 당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다소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저희들도 대통령님의 모습으로 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을 좀 만드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정권이 탁 바뀌면 이렇게 사그라들고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은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만큼 정신이나 이런 정책 좋은 게 있으면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번에 당선되시는 19대죠. 네. 19대 국회의원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은 끌어가시고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서민들, 말로만 서민들 하지 마시고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야권 연대로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박무 후보님 지금 피곤하시죠? 네. 너무 긴 시간을 재밌게 또 아까 그거 랩 마이클 잭슨 랩 이거 진짜 꼭 찾아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저는 당연히 피곤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썩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느라고 또 시청하신 우리 그 시청자 네티즌 분들께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인지도 있는 분들이 아닌
제 주위에서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 한미 FTA 폐기를 외치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아니라고 하는 정책들을 반대를 하시고 그걸 위해 싸우셨던 그런 분들을 많이 출연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무모님 열심히 응원합니다. 짝짝짝짝.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건승하셔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영상 보러 구글로 가신다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박무모님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꼭 국회의원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전 요크를 때려주십시오. 기대에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4시에 그 사법개혁에 관한 교수님과의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는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시부터 방송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거. 이거 나오는 거네요? 광고를 죽여야 되는데? 광고! 됐어요. 영상 나옵니다. 대박입니다. 마지막 아이고, 말씀. 창피해.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대박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되십시오. 추천 눌러주세요. 내 방송 중에만 됩니다.